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7월 시사상식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뭐 대선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 지었고, 그 다음에 지방 선거도 이제 마무리 지었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소강 상태가 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이전에 어떤 비기시적인 이벤트라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 안정적으로 제대로 되냐라는 것들, 그 다음에 바뀐 정치권의 인선들 자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상에 대한 문제들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시사상식은 이전에 굵직했었던 이슈들에 비해서는 조금 다운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 거대한 시사상식,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새로운 것들도 있겠지만 그 전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또 이게 시행이 됐었을 때 어떤 피드백, 환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행보들을 하게 되면서 또는 이후의 행보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이제 지금 맨 처음 시작하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5월달 초에 있었죠. 실제 예견됐던 시간보다 좀 더 이제 많이 진행됐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상회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 60분 정도 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시간이 조금씩은 넘게 되고요. 이후에 또 이제 티타임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마무리 인사나 이런 것들 기타 또 중요한 것들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이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과의 어떤 이강 체제가 만들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또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전쟁이 있죠. 금융 전쟁, 화폐 전쟁, 기타 등등 이러한 경제적인 흐름 속에서 이 미국이란 데가 이제 이전과 같은 팍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러한 한국의 같이 이제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이란 곳 이제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중국과 미국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그 밑에 들어가냐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하나의 주체적인 나라로서 그와 동등한 위치에서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전까지는 우리보다 낫다라는 일반적인 패러다임에 빠져 있었던 일본, 또 이제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라이벌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인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가 여전히 더 낫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한국 사람들 일부 중에서는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더 잘 나갔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쉽습니다만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 지금의 시대에서는 지금 이 한국의 위상 예전과는 많이 변화 있다라는 것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대부분이 이제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기타 등등의 모습들이 이게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런 더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좋은 지표를 얻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잘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뭐 기타 등등 이제 국내 안에 여러 가지 산적된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외교적 측면이나 어떤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아주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제 아마 지금 이제 7월 초 같은 경우는 나토 외방을 갔었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일본도 만날 생각이었고 기타 등등 다른 이제 외신 이제 외무상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이건 아마 다음 달 시사상식에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이었죠. 기본적인 어떤 세계 흐름이나 인사, 칠해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요. 여기서 관건이 됐었던 거는 사실은 이제 북한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긴 했었습니다만 어떤 경제적 파트너십에서 이제 한국이 얼마나 미국과 공조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부드럽게 나눈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을 했었다, 진화를 선언했다라는 얘기를 꺼내게 되죠. 무엇보다 반도체입니다. 바이든이 이제 이거를 표면적으로 보여줬던 게 오산에 가서 이제 자기네 이제 미군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우선 그쪽으로 떨어진 다음에 바로 삼성 반도체 공장에 들어갔죠. 이 삼성 반도체 공장이 봤었던 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에서 이제 차세대 반도체로 꺼내게 되는 3나노미터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반도체 역시 삼성은 굉장히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차세대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표명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기본 파운드리나 기타 등 TSMC와 경쟁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 시장에서 선점하겠다는 모습을 이제 바이든과 공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걸 통해서 바이든이 이제 한국에 왔었을 때 가장 먼저 이곳에 갔었죠.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에게 이재용 회장이 이제 소개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양국 정상들 입장에서 이제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어떤 경제적 파트너십이나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 얘기하고 있고 IPF 얘기 나와 있죠. 그 전에 이제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RCEP 같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어떤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 협정체에 대해서 이거에 대응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어디를 손을 잡을 것인가 또는 혹자는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반드시 미국에 대해서 동조도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중국과도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중립적 외교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쉽지 않죠. 이게 정말 하계에서는 어떤 외교적 역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북한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충분히 견제하면서 다른 것들과 같이 관계를 맺는 것은 쉬운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진 어떤 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내부적인 인사원 문제도 지금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죠. 장관들이나 기타 등도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조만간 있게 될 총선 같은 경우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유심히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5월 21일 날 이렇게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고요. 여기서 이제 IPF 개요입니다. 여기 보시면 IPF에서 보다시피 중국과 이쪽에 중국 라인에 있는 여러 가지 나라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나라들이 중국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지금 내부적으로 큰 정치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지고 있죠. 이 중간에 대해서 한국, 일본, 호주, 유대, 싱가포르 애매한 상황에서 이 대중국 견제로서 미국과 함께한 나라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과 어떤 동남아의 기본적 나라들이 들어간다면 이쪽 같은 경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전에 사령이라고 불렀었고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약간은 좀 독립적인 모습을 보였던 나라들이 미국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국의 경쟁적인 어떤 영향력, 경제적인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고요. 탈탄소 인프라, 부패 방지, 디지털 경제 다양한 논의들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바로 이 물류에 대한 공급망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와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 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관세 인하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견제책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삼성에 가서 이제 봤었던 게 바로 이 3세대, 이 3나노 이제 반도체죠. 여기 보시면 이전에 1세대와 2세대 달리 3세대 같은 경우는 게이트 어라운드 바로 뭐냐면 이러한 반도체에서 신호를 보는 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모든 면의 전기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작은 사이즈로도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초반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한 면으로 하기 때문에 신호 자체가 적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3면에서 이제는 all around 방식으로 이렇게 했었다. 3이라는 게 나노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통하는 길은 더 많아지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된 게 바로 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선언문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군사 안보에 대해서 한반도 안전한 비핵화, 바로 북한에 대한 대제적인 이 제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미사일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핵미사일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한미연합 이제 훈련에 대해서도 이제 이전과 같이 공조해서 하겠다. 당연히 여기서 이걸 하겠다라고 한다면 북한에서는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경제안보도 있죠. AI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도 있고요. 배터리나 반도체. 이 배터리 같은 경우도 LG엔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이슈가 됐었던 거긴 합니다만 배터리 시장과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실력은 굉장히 진일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고 원자력 협력 역시도 하고 있죠. 하고 역시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전기 생산가에 대한 단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IPF 얘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개방성 투명성에서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얘기를 해놨지만 결국에 중국의 어떤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의 라인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확장업체, 전략업체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전략협의체 같은 경우 기존에 있었던 핵 억제력, 해구산에 대해서 이전과는 벗어날 거다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공고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억제전략위원회에서 양측 대표 지휘는 공동으로 이렇게 되고요. 바로 이제 북한에 대한 견제죠. 북한에 압박하는 군사적 조치, 외교적 조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억제책을 마련하겠다. 이 상황에서도 북한은 계속 이제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이제 한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그 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10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게 매일 또 감염이 되고 있고 단순한 발열로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통계치가 제대로 산출되지 않죠. 북한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함부로 지금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뭐 재생 지수가 뭐 갑자기 1위 되기도 했습니다만 10,000명을 되도록이면 넘지 않은 수준으로 잘 억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억제 전략 협의체까지 해서 나름대로 어떤 보수 정권의 어떤 보수적 측면에서 국익을 따지면서 잘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6일 지방선거 강릉도체장 선거 결과입니다. 색깔로도 지금 보입니다만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여기서 대부분 다 민주당이 이제 얻었었던 그 전에 자치단체 선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보다시피 붉은색이 도배를 했죠. 역시 이제 호남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민주당이 텃밭이었고 제주도 이제 민주당이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바로 대부분이 이제 국민의힘이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보수 정권에 대한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여기 있는 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박빙이었죠.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 간에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근소한 차로 김동연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경기도는 수성을 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절반의 승리다라고 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대부분 다 이제 국민의힘이 갔다라는 것은 기존 정권에 대한 약간의 통제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 2018년 17에 보시면 14개 지역, 국민의힘은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12개로 이렇게 바뀌고 5개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패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다가 전국 광역위원까지 비례대표까지 포함하게 되면 굉장히 큰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판단해야 되겠죠. 지금 이런 변화에 대해서 단순히 이게 어떤 국민들이 호도됐다라는 말로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선거라는 거는 그야말로 지금의 어떤 지방자치부터 시작해서 다른 입법부와 또는 이제 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통제라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민주당에서 어떤 방안을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당 대표죠. 이제 이준석 내치는 것과 기타 등등 이제 내용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빨리 매조지 지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준연정은 비례대표제 의석수입니다. 이게 약간 이제 새롭게 등장하면서 조금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 득표율에 대해서 지금 보자면 여기 300석에서 8%를 A당이 먹었습니다. 그럼 24석이라고 그랬을 때 실제 지역구가 18석이다라고 한다면 비례대표로 가져갈 수 있는 게 6석. 그쵸? 이 6석에서 곱하기 50%, 2분의 1, 3석입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해서 이렇게 되고 병립형 비례대표라고 한다면 단순한 비례대표에서 17석에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실제 이제 득표 비율이 10%인데 가져간 의석이 더 많아. 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일종의 그 과대대표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과대대표라는 것은 실제 국민에게 받은 표에 비해서 차지한 의석수가 많을 때입니다. 그럴 경우는 국민의 뜻에 비해서 더 많은 걸 가져갔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에서 당연히 가져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건 철저하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표에 대해서 어떤 표의 등가성을 맞춰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의 등가성이라는 건요, 이제 평등선거의 개념인데 모든 사람이 가진 표가 가지고 있는 힘의 자체가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한 표, 그 표의 가치가 모두 다 동등하게 맞추는 것, 이것을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 지역구에서 한 명 뽑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구에서는 5만 표를 갖고 당선이 되고 어떤 지역구에서는 10,000표를 갖고 당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0,000표를 받고 당선된 지역의 표의 가치가 훨씬 더 높게 되는 게 표의 등가성이죠. 표의 등가성이 어긋난 거죠.
일종의 이제 표의 가치가 만 표가 훨씬 더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 준연동형을 통해서 이 비례대표제에서도 어떤 사표를 최대한 줄이고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율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여기서 이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 정당 득표비를 모두 다 반영한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 이전처럼 가장 강한 정당이 모든 것을 몰표로 가져가게 되는 이런 상황도 방지할 수 있고요. 어떤 양당제라는 측면에 우리가 다당제지만 양당제 구도를 취하고 있죠. 이런 면에 있어서 약소 정당의 어떤 진출을 꾀하기 위해서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당이 충분히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다라고 한다면 이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비례대표제의 목적은 뭐다? 참다운 선거의 평등 표의 등가성을 맞추기 위해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최근에 나와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컨벤션 효과 나와 있죠. 이 컨벤션 효과라는 거 우리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나왔을 때 자주 얼굴을 비치게 됐었을 때 얻게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당대 후보 경선 같은 이벤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얼굴을 비치고 보여주고 뭐 힘 있는 발언하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지지율 급등에 대한 거죠. 이 컨벤션 효과 때문에 가끔씩 이제 정치가들이 어디에 나와서 굉장히 강력한 의견을 전달하게 되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습을 보이죠. 우리가 어떤 정치 국회 안에서 막 몸싸움이 있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몸싸움이란 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머릿속에서는 그 사람이 이 국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잘못된 각인, 잘못된 오인으로 남게 되기도 합니다. 컨벤션 효과는요. 그래서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데 사용되고 있고요. 이러한 이벤트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뭐 이재명 후보도 계속 이제 이재명 후보 국회의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나와서 개항을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와서 전당대회로 참여하고 당대표로 아마 나가게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전 대선 후보였죠. 여기서 이제 바뀌게 되니까는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계속 노출하려고 할 것이고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이제 뭐 지금 이제 대선을 장악했었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안에 있는 군소 후보들이 자신의 어떤 입지 때문에 이 컨벤션 효과를 노리고 다양한 정책들이 분명히 개진될 것은 분명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읍수한다라고 하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내부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사람들에게 안 좋은 모습으로 각인됐을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보여주게 됨으로써 사과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죠. 이렇게 절을 하면서 이제 표를 달라 그러고 이제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항상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어떤 정당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좋겠죠. 다만 이게 순간적인 어떤 표를 얻기 위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수단적 요소로서 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밉죠.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자, 미국 일주일 내 총기 난사가 7건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표로 그리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겠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 미국 내에서 뭐 2021년 3월 18일 4명 부상, 또 17일에는 스톡턴 5명 사망, 22일에는 10명 사망, 20일 또 6명 사망. 설명할 게 없죠. 지금 보면은 4월달 그때 한 주 동안 있었던 게 이 총기 난사 7건인데 이후에도 계속 있다라는 것들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버팔로 슈퍼마켓 총기 난사 사건 해가지고 4명이 숨지게 되고 또 초등학교에서 19명 죽게 되고 말도 안 되는 거 있죠. 또 그러면서 뭐 게임하고 연계질하고 얘가 뭐 게임을 즐겨했다, 컬 오브 듀티를 뭐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총기 난사에 대해서 이 총기협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미국은 이제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법적 측면에서 만들어진 자신들의 권리, 자기 목숨을 보호하겠다 자존에 대해서 강조하기 스스로 총기로 무장하고 정당방위도 강조해주고 했는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죠. 공화당인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총기협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러한 법안이 만들어질 때는 그 이전에 비해서 로비 자금이 10배까지 올라간다고들 하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총기에 대해서 보호하는 게 여전히 그랬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담겨있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총기 난사에 대해서 입법 난항이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의외적으로 이번에 최근이죠. 바로 이제 상원의원에서 65대 35로 통과를 했습니다. 총기 규제에 대해서 이제 법안이 필요하고 이전에 조건부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총기를 소유한 데 대한 어떤 제한 조건을 강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넘어갔어요. 이러한 총포 허용률에 대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나 이제 지금 이렇게 이 국민들도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총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경우는 난사 사건이 아니죠. 그건 정당방위에 대한 거니까 합리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은 경향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인 총기 소지 국가별 순위 자체가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기도 하죠. 이 민간인 3억 9,300만 개, 이 2017년 기준입니다. 최근에 나온 게 이 정도인데요.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을 가져가겠죠. 그렇죠. 이 3억 9,300만 개라고 한 사람이 이제 한 개 이상의 총기를 소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래로 보자면 예멘이나 몬테네그로나 세르비아 이 전쟁이 이제 그 내전이 많은 격전지 발칸반도 주변이라든지 중동 지방 보이고요. 캐나다 같은 데나 이제 브라질 같은 곳이나 기타 등등 다른 나라들도 이런 총기의 제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자기를 보호하기 필요한 것인가? 라는 논의에 대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기 난사범 자체가 이제 온라인적으로 어떤 인종차별적인 개별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묻지마를 떠나서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떤 분노범죄 일종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제한할 수 있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이 버팔로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 같은 경우 뉴질랜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했었죠. 이슬람 사원에서 지금 해갖고 총격 테러 있게 됨으로써 이쪽에서 이제 백인 4명이 이제 사원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무차별 난살해서 49명 부상자가 나타나 51명 사망자가 나타났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까지 하게 됨으로써 상황에 대해서 이제 현실에 대한 어떤 파악 자체가 거의 없어지는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함으로써 나타나는 거죠. 결국 이제 가열차기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반대 법안에 대해서 이전부터 많이 얘기를 꺼냈었고 이번 하원의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총기 보시면 총기업계 연간 총매출 130억 달러입니다. 감이 잘 안 오죠. 130억 달러라는 거. 2위입니다. 전체 이익 집단에서 가지고 있는 거 석유화폐 다음으로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이것은 어떤 미국의 국회의원 입법부의 어떤 위치를 바꿔놓을 정도로 엄청난 로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정총에서 약 7천만인데 훨씬 더 많은 양이고요. 443만 6천 보다시피 실제 추정 총기수와 등록된 총기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총기가 이만큼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연평균 사망자 33,367 이렇습니다. 우리 총기 사고 나서 10명 죽었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보시면은 하루에도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게 미국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죽어요. 보다시피 한 명에서 중증에 사망한 사람들도 몇 배 이상이 죽기 때문에 이런 총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 문화에 대한 차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 방식인데요. 총파약 담당 부서에 있어서 접수하기 확인결로 신원조 전과제 권총 엽촉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총 엽촉에 대해서 사냥이 가능할 때 또 이제 쏘는 지역도 한정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또한 시도경찰청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접수를 통해서 결체하고 검토 확인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다시피 사냥용 레저용 총기라 하더라도 이렇게 경찰청에 신고가 되고 보관 역시도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총기를 보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총기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는 경찰서에 매번 허가를 맡아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나라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이 군부대에서 총기를 당연히 소유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타나지 어떤 일반적인 이런 걸 통해서 사냥 중 오인 사고 같은 거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드문 이 사냥종 오인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동물인 줄 알고 했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결국 이게 우리나라도 총기 소유는 가능하지만 실제는 굉장히 통제가 잘 돼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원숭이 두창입니다. 원숭이 두창 이제 멍키팍스라고 부르고요. 사실은 이제 천연두 백신이 85%에서 90% 가까이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천연두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프리카 풍토병에서 시작해서 지금 유럽이나 중동 또 이제 북미까지 이제 약간의 이제 진출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 의견이죠. 전문가들 의견에서는 이 원숭이 두창이 이 코로나처럼 그렇게 많이 퍼질 것이냐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통 예측을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던 상황에서 원숭이 두창을 만났다 그러면 허술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실외 마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권고형으로 바뀌었죠. 안 쓰고 한다 그래서 잡지도 않는 데다가 코로나 숫자도 굉장히 이제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내부적으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율적인 방역에 대한 어떤 생각이 이슈가 강해지게 되면서 이러한 두창이 나타났을 때 경계심 자체에 대해서 여전히 잘 가지고 있고 막으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원숭이 두창은 겉으로 보이는 게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코로나와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공기중 감염에 대해서 이제 가능하다라는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설일 뿐이고 아직까지 명백하게 증명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기 전염이 유일한 원인이다 설명 사례가 있기는 있었으나 아직까지 임상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5월 30일 단계로 이제 위기정보 관심 단계에서 2급 법금 간염병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공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외부인을 막아야 될 텐데 발열로는 판단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37.4도까지 낮춰서 이제 어떤 제한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막는 것은 쉽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2세대 두창 백신까지 해갖고 3,500, 2만 명 이미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백신 상황에서 두창이 퍼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백신을 맞게 되는 경우도 증가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코로나 때 우리가 학습을 해와서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에서 사람, 사람의 사람, 여러 가지 감염장의 사람 이렇게 모든 것에서 감염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직접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가장 큽니다. 혈액이나 체액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 보면 공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만 이설도 조만간 포함될 수 있겠죠. 주요 증상입니다. 발열, 두통, 근육통, 요통, 근육력 오한, 허약감, 림프절.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감기 몸살 심각하게 하는 거나 코로나에서 주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중요한 거는 얼굴 중심 발진이에요. 하루가 지나게 되면 발진이 막 나게 되면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수포농포 가피 바로 뭐냐면은 수포 물집 형태로 내다가 거기서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고름 나다가 가피 형태로 이제 껍데기가 들어 올려지게 되면서 벗겨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붉은 반점 같은 발진이 나게 되니까 실제로 이제 2~4주간 이게 지나고 굉장히 아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산 현황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네덜란드 유럽 쪽 지금 보이고 이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발생 국가라고 판단된 데서 굉장히 많고요. 호주나 북미까지도 지금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몇 명 이제 그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감염에 대한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늘길이 뚫리게 되면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경계는 늦추면 안 되겠죠. 자, 대통령 비서실 조직도입니다. 바로 뭐냐면 이 법무부에서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했죠. 이전까지는 검찰 그리고 대부분은 민정수석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법무부에서도 이걸 맡았죠. 바로 뭐냐면 새로운 인사에 대해서 인사에 대한 어떤 감찰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인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된 사람인지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이전에는 여기 보면 의전비서관에서 바로 이 민정수석이 여기서 법무 민원에 대해서 같이 보게 됨으로써 사람을 판단했었고요. 그 안에 있는 법무부가 이것을 같이 했었습니다. 또한 인사수석도 같이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청와대 자체론인 시스템,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이제 부서와 함께 함으로써 3단으로 같이 준비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인사위 정부에서 이 민정수석을 없애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일종의 이 고위공직자 인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인선 판단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폐지가 됨으로써 이 역할을 누가 가져가게 되냐면 바로 한동훈 이제 법무장관이 이걸 가져가게 됐었죠. 법무부에서 이제 검찰권뿐만 아니라 어떤 인사권까지 함께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정보관리단장 담당해서 검사 최대 4명, 20명까지 하게 되면서 인사적으로 사회 분야 정보도 가져가게 되고요. 여러 가지 다른 정보도 소유하게 되는 이런 형태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전까지 국정원에서 하거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도 이제 법무부의 권한이 가장 커지게 된 것 중에 하나고요. 소통령으로 불리기도 하죠. 어떤 권한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게 됨으로써 왕정관이다라는 표현까지 얻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사람을 뽑는 인사라는 건 굉장히 큰 칼자루를 쥐게 되는 거고요. 어떤 다른 사람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힘을 갖게 됐죠.
이 검사안전본부의 한동훈 뒤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맡았었다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마의 인사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게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됐었고, 청문회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이제 제대로 된 검증을 했냐, 한계가 있었죠. 제대로 봐주지 못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이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죠. 이런 검찰에 대한 어떤 건의가 굉장히 커졌고,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에 대해서 대부분을 휘어잡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사 검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가장 눈이 있고 이렇게 된 거에서 내부적으로 이걸 잘 보완하고 잘 봤냐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코드 인사의 한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대부분의 청장급들이 이제 검사 라인으로 더 이루어졌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받을 구석이 없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후보 사회부총리 아웃됐죠. 예, 내부적으로 이제 크게 문제였었고, 논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술집에서 검사, 말도 안 되는 진짜 얘기를 하면서도 문제가 있고요. 기타 등등 지금 이러한 이제 인사들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이게 왜냐면 사회부총리는 총리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로 됐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뽑게 되는 인사들, 환경부 장관 김승혜나 내부적으로 말이 많습니다. 교육부 쪽이요. 자, 소비자 물가 추이입니다. 말도 안 되게 상승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0.4%에서 5월 5.4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비교하는 것인데 전년에 비해서도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9월에서 이 정도였는데 올해는 5.4%. 분명히 전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올라간 건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나 기타 등등 또 유가에 대한 문제, 전기료 상승에 대한 문제, 기타 등 다양한 것들이 이러한 물가를 잡기 힘들어지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물가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어떤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죠. 이 지지율 하락세가 보통 100일을 기점으로 어떤 골든 크로스를 넘어가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40 며칠 만에 지금 다운되기 시작하면 40%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물가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를 맞춰주지 못했다라는 게 한계점이라고 보입니다. 바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죠. 러시아 전쟁 때문에 수출 규제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이 수출 규제가 나가되면 대러시아 수출 우리나라 뭐 큰 거나 0.8% 정도 되는데 수출 감소 일어 경상수지 악화했고요. 또 에너지는 원자재 가격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에서 석유 파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못 사죠. 석유 비싸서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사는 나라 어디? 인도하고 중국이 싹 다 쓸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러시아가 저렴하게 이제 지금 내놨는데 전쟁통에 이제 사고를 쳤으니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 그걸 이제 중국 같은 나라 다 가져가고 있죠. 결국 이 물가에 대해서 이게 반영되지 못하고 수익 급증하게 돼서 경상수지 악화되고요. 국내 물가 상승되니까 고물가 돼서 모든 파급 효과가 전부 다 마이너스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어떤 그 슬로우 스테이션, 이제 천천히 슬로우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죠. 경기회복 속도가 굉장히 늦고 천천히 가게 되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가 상승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된다면 물가가 급등하면서 이제 어떤 경기 침체 둔화까지 이루어지는 스태그입니다만, 지금은 어떤 굉장히 회복 속도가 늦어지게 됨으로써 차후에 이게 슬로우플레이션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초반 모습이거든요. 이 어떤 변화되면서 제대로 잡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저성장 물가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난성장 둔화까지 하게 되면서 물가까지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뒷부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